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손가락을 올리기가 매우 민망한 네. 날입니다. 이런 조카 신발끈 같고 18색깔 같은 이런 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서 그런 걸 들으셨어요? 네, 제가 하도 욕을 하니까 누가 그렇게 순화해서 옆에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도 정말 처참하게 좀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3% 빠졌고요. 코스닥은 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하고 대만 시장이 한 2% 중반대 정도 빠졌는데 우리가 3% 정도 빠졌고요. 중국 상해 지수랑 뭐 항생은 뭐 괜찮습니다. 1%도 안 빠졌어요. 장중에는 올랐었어요. 네. 홍콩 항생 테크는 아직도 좀 올라 있고. 근데 결국은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130% 있잖아요. 신용 유예. 네. 아니, 반대매매 유예. 이게 코로나 때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140%를 130%하고 좀 열어줬었잖아요. 그때 이제 초급 나겠지 않습니까? 네. 절벽에서 떨어지지 주가가 떨어져서 그때 이제 초유의 사태로 반대매매 반대매매 유예를 해줬어요. 하루 이틀. 그 하루 이틀로 기사회생하면서 2020년에 대박이 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슬금슬금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도 오늘 빼고는 하락폭이 훨씬 둔하게 빠지면서 1%대 하락이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으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유예하거나 조금씩 맞거나 막 그랬던 거죠. 느리게 빠지니까. 오늘부터 그게 앞불사하는 시장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이렇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배 이상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코스닥 시초가가 이상하더라고요. 시초가 마이너스 뭐 6% 이렇게 잠깐 보였죠? 잠깐 이제 동시호가 때 첫 딱 개장했을 동시호가 예비 동시호가가 터지는데 마이너스 6%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반대 매매 관련 물량이 상당폭 자리를 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항상 그 주가 떨어질 때 많이 샀던 개인이 물량을 쏟아낸 걸 봐서는 반대 매매와 연관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반대 매매 관리하는 증권사 부서들이 굉장히 바빠졌죠. 네. 아직까지는 또 반대 매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원래는 140%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130%로 좀 낮춰줬어요 지금. 그래서 130%만 이상만 되면 이제 반대매매 유예 신청을 매일 이제 고객분들이 하면은 반대매매를 안 당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만약에 140%에서 만약에 뭐 갚거나 이제 매도를 했거나 했으면은 손실이 좀 덜었을 텐데 130%까지 열어주다 보니까 조금 더 연명하다가 시장이 조금씩 계속 빠져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130%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하한가 맞으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원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30% 떨어지면 그러면은 뭐 여지없이 반대 매매잖아요. 그건 하루 유예도 필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뒤늦게 한꺼번에 더 많은 물량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오늘도 일부 그런 모양이 좀 엿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약간 오히려 그 코로나 때하고는 다르게 이게 좀 더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네. 뭐 오늘 근데 수급 특징이 이런 날 보면 뭐 누가 뭐 1조 원 규모로 막 팔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2,500억, 1,900억 정도 코스닥에서. 코스닥 많이 판 거죠 지금.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뭐 움직임이 없었고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000억 가까이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800억 매수했습니다. 오늘만 약간 개인만 조금 의미 있게 좀 팔았고요. 오늘 섹터별로는 통신주만 좀 올랐습니다. SKT, KT가 1%대씩 상승을 했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한국전력이 오늘도 2.5% 상승했고 나머지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기값 많이 올려야 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온 걸 봐서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이렇게 정지 작업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게 될 대우조선 매각도 산업은행장이 최근에 빠른 매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전격적으로 오늘 기사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하는 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한번 쓱 뭐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한국전력 관련해서는 킬로와트당 250원 올려야 된다 그랬었나요? 50원입니다. 아니야.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려도 본전이 아니다. 이번 4분기만 보면 50원. 네. 네. 근데 3분기에도 그 50원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올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제가 계속 누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당 8만 원 정도를 더. 그거는 네. 1년간 연간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톤으로 다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게 연간 기준으로 예, 계산했던 이게 거죠.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보험 섹터도 손해보험은 크게 빠진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5%대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1% 조금 안 되게. 오늘은 금리 상승의 수혜주도 그냥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좀 다 같이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1% 초반대 하락을 했고요. LG노텍, SKI테크놀로지가 6, 7%대씩 오늘은 좀 전기전자 섹터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건 건설주였고요. 그 다음이 기계 섹터, 그리고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섹터인데 우열을 가릴 게 없이 다 5% 가까이 업종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하는 건 다 아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역대급으로 지금 빠른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제 월간으로 금리 인상하는 속도를 봤을 때 1970년대도 물가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빠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폭도 굉장히 빠르게 확대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75bp 역전이 된 거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 1월 달쯤 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지금 75bp에서 175bp까지 확대될 걸로 지금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 역전기였던 2006년, 2018년도를 보면 금리 역전폭이 최대 100bp 정도였다는 걸 감안했을 때 175bp가 반영이 된 거는 굉장히 크고 올리는 속도도 빠르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그게 원달러 환율 1,430원 오늘 돌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431원 조금 넘어서 마감이 됐는데 저번 주만 해도 1,410원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렇게 30원까지 넘었습니다. 달러 수합 한다고 뉴스에 많이 돌았는데 우리가 피마 등등 있어서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되돌렸고 오히려 실망 매물도 좀 나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워낙 강달러였고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미쳤죠. 네. 지금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파운드화가 무너지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됐고 유로 약세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거고 더불어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채권시장 대환장 파티 나왔죠. 네. 오늘 그리고 기업증권에서는 이렇게 한미 금리 역전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게 부동산 PF 쪽에 부실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조달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PF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22년도 6월달 기준으로 PF 규모가 152조 원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약 2배 정도 수준이고요. 건축 중인 부동산 대출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다 포함하면 200조 원 정도를 상회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데요. 네.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캐피탈사 대표적인 이 PF 자금 공급하는 기관인데요. 채권과 차입금만으로 자금 조달을 합니다. 은행처럼 예금을 받거나 하진 않죠. 근데 유동성 문제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겠죠. 채권 금리 올라가고 당연히 차입금에 대한 금리 올라가니까요. 증권사는 이 ABCP 등 이제 보증을 합니다. 네. 네, PF에 대한 지급 보증을 좀 제공을 하면서 이자를 수취를 하는데 요 부실화가 되면 PF가 부실화가 되면 보증 자산을 떠안게 되겠죠. 이걸 대신 갚아줘야 되니까 거기서 또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 6월 기준으로 보면 PF 유동화 증권 약 40조 원 정도 규모 중에 증권사의 보증 물량이 들어있는 게 25조 원 규모입니다. 예. 네, 굉장히 큰 상황이고 세 번째로 거론되는 주체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이 부동산 PF 부실화가 최근에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채권 관련된 이제 일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그렇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이야기가 들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비아파트 등 고위험 부동산 비중이 높다고 하고요. 캐피탈사와 함께 가장 PF 대출을 최근에 공격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부실화되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전단체 그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도 참 요 PF 부실화 좀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거 무서워가지고 원래 새마을금고가 보증 요 관련된 전단체를 세일즈 하려다가
그걸 안 했습니다. 네. 네. 물론 3개월짜리로 만기가 굉장히 짧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때와 달리 부동산 PF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은행이 많았죠. 그렇죠. 금융위기 당시에는 은행이 보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은행이 다 돌린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상업은행으로 대출하고 뭐 이런 중심으로 넘어갔고 이런 투자 자산은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PF가 문제가 터져도 한국의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라고 보면 금융위기는 PF만으로만 보면 맞다. 그렇게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은행이 자빠지진 않을 테니까. 예. 근데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보증을 굉장히 많이 해주긴 했지만 전체 규모 대비해서는 뭐 엄청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언급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뭐 주가상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서 부실화가 그렇죠. 좀 보이면 엄청난 타격은 있겠죠.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증권사 몇 개가 자빠진다는 소리 있었죠. ELS 관련해가지고 그랬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요즘에는 그냥 자빠뜨리지 않고 수습한 다음에 서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빠뜨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요. 네, 그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행, 증권, 건설주들 뭐 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은행, 증권은 ETF 기준으로 4%대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센서스 전망치가 오늘 또 하향이 됐습니다. 이거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일 낮게 전망했던 곳은 이베스트 증권이었습니다. 삼성전자 23년도 영업이익이 37조 8천억 원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훨씬 더 낮은 31조 원 전망이 유진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유진증권 오늘 DRAM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9% 정도 떨어질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 이걸 마이너스 20%대 이상 감소할 걸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50조 원, 23년도는 31조 원으로 기존 예측 대비 각각 10%, 31%씩 하향을 시켰고 목표가도 7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이베스트 하고 이제 유진증권이 제일 낮은데 가장 높은 NH증권에서는 51조 8천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증권은 31조, NH는 51조 원 넘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20조 원 차이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NH의 전망도 옛날에 했던 전망이 아닙니다. 9월 19일 날 했던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봐도 이렇게 괴리가 크다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점점 갈수록 수렴해 가겠죠. 만약에 그게 아래쪽이라면 아직은 조금 더 하향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네. 뭐 애널리스트라고 다 답을 맞추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리고 유진증권에서는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22년도, 23년도 영업이익을 각각 10조, 3.5조 원 이렇게 기존 대비해서 22%, 57%씩 하향을 시켰습니다. 23년도 영업이익은 무려 57%나 기존 대비 하향을 시켰는데요. DB금투에서 리포트 낸 거 보면은 23년도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6조 1천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진증권에서는 3.5조 전망하는데 약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죠. 하루 걸러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직도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 정도 괴리면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겠다는 얘기야.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조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기존의 이베스트의 전망이 뭐야 왜 이렇게 낮아라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리포트가 오늘 새롭게 나와서 앞으로 이 하단이 깨져서 하단이 점점점 전망이 내려가는 상황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1% 초반대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뭐 원익 QNC, 유니테스트, 동진세미캠, 아비코전자, 인터플렉스, 뭐 해성DS, 한미반도체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7%대씩이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얘네들이 좀 뒤늦게 지금 떨어지면서 많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장비업체들이. 네.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재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주가도 13%대 급등을 했고요. 요걸 인수한다고 나온 하나그룹주들은 대체로 다 떨어졌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분할해서 매각할 것이다. 이런 게 좀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로는 통매각을 한다고 하네요. 하나그룹이 가져갈 예정이고요. 2008년도에 하나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가 써서 낸 인수가가 6조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뭐 반토막도 더 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하나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 그룹사들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인수한 이후에도 자금
투입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유동성 우려가 하나 그룹사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수 구조는요 지금 2조 원 규모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임팩트 같은 이런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거론이 됩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하나 솔루션도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기사에서는 보도가 되었는데요. 뭐 IR 측에서는 하나 솔루션은 뭐 참여 안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직 인수 구조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로도 뭐 인수를 이번에 2조 원 내에 인수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뭐 유상증자만 2조 원 참여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추가 인수 자금 또 들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규모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상황 같고요. 지금 산업은행인가 수출입은행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대우조선에 그 채권을 발행해 준 게 2조 5천억 정도가 되죠. 그게 이제 만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단 유상증자 참여하고 아마 그 2.5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일부 해결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산업은행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인수하느냐 등등등 따져보면 아마 이번 첫 번째 제3자 인수가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어차피 증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은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이잖아요. 네. 요게 한 2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현금성 자산 남아 있는 게 1조 원 초반이기 때문에 네.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가 구조가 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 안쪽에서는 이번에는 인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향을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임직원 의견인가요? 이건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냥 개인적인 직원 의견으로는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8년도 당시에 한화에서 인수하려고 했을 때는 노조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잖아요. 네. 예, 그때 실사를 못하게 하면서 실사가 진행 안 돼가지고 결국 계약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요 앞단에 이제 뉴스를 보면 뭔가 이제 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리매각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분리매각하면 이제 방산 관련 잠수함 뭐 이런 거 군함 이런 쪽의 분리매각인데 그거는 사실은 시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주가 나오는 거니까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였거든요. 근데 그거 분리매각 한다 그러니까 깜놀하면서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저 거제 시장도 나와서 인수하려면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통매각 딱 나오니까 가격이 좀 낮더라도 그러면은 오케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분할 공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일단 한화 솔루션의 구성은 석유화학 부분, 그리고 태양광 소재, 네. 첨단 소재, 갤러리아 있는데요. 이 첨단 소재와 갤러리아 부분이 오늘 분할 대상입니다. 23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갤러리아, 요건 백화점 사업하죠. 네. 여기는 인적 분할해서 23년도 3월 달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인적 분할하면 분할된 회사 둘 다 자동으로 상장이 되게 되죠. 한화 첨단 소재는 물적 분할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하면 한화 솔루션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로 짜이게 되고요. 요 100% 지분 중에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천억 정도 자금을 확보해서 태양광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자금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분할 작업을 통해서 뭐 김승현 회장이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증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장남 김동관 부회장한테는 태양광 방산을 맡기고 차남한테는 이제 금융 쪽, 삼남한테는 유통을 맡길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런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물적 분할하면 최근에 좀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주주 대책을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규모가 너무 미약하긴 합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보통주는 5만 1,000원에 공개 매수하고요. 우선주는 47,670원에 공개 매수를 하는데 다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발행 주식수의 한 0.7%? 네, 요거밖에 보통주 기준으로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주주들 100명이 매수 청구를 하면은 한 명도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례해서 사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적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우조선하고 같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하방 이렇게 요즘에 일단 승자의 저주라고 무조건 생각하니까 디폴트 값으로 오늘도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선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현금이 왕인데 현금을 자꾸 조 단위로 그것도 약간 좀 무섭잖아요. 대우조선에 근데 인수한다고 하니. 뭐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해가지고 놀랐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아닙니까? 항상 조선- 최악의 구간에서 인수 결정을 예,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조선업이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얘기하잖아요. 평택의 엔지니어로 갈 거냐, 조선업체 엔지니어로 갈 거냐. 나는 평택으로 간다. 근데 인력 조달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선업체들이 계속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돈이 더 많은데 뭐 굳이 가느냐 뭐 이러는데 어쨌든 뭐 장기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짜리 단기로 보면 실적은 좋아지겠죠. 저희들이 계속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주도 많이 쌓여 있고 네. 뭐 신주성과도 뭐 방어를 잘 하면 네. 실적은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랑풍선이 최근에 뭐 상패 위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4%나 급락을 했고 오늘 추가로 7%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요 이슈를 한번 보면요. 일단 21년도 매출액이 29억 나왔습니다. 이게 상장 요건상 30억이 미달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됐고요. 요걸 한 번 더 미달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미 올해는 이 3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매출액 조건으로 상장 폐지될 리스크는 이제는 없어졌고요. 근데 내년 올해 만약에 이제 영업 적자가 되면 4년 연속 영업 적자 요 기준에 네. 다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개별 기준으로 영업 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영업 적자면 관리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 관리 종목 지정됐고 이번에 관리 종목 또 추가 지정이 될 텐데 이게 다른 요건이기 때문에 바로 상폐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23년도 영업이익이 또 개별 기준으로 적자가 나면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네.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진짜 마라톤 평원에서 승전보가 오고 있는데 나는 깔딱깔딱 숨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딱 그 상황이네. 딱 그 상황입니다. 네. 어렵네. 네. 일단 하반기에 영업 흑자를 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연간으로 내긴 올해는 힘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면 네. 상반기에 누적된 적자가 많아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관리 종목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내년도에도 영업 적자가 날까요? 그게 관건이거든요. 내년 그 상황 봐야 되겠죠. 뭐 일본 비자 풀고 뭐 중국도 풀고 뭐 다 풀면은 뭐 괜찮아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죠. 네. 코로나 영향 때문에 23년도까지 영업 타격을 받으면 20, 21, 22, 23, 4년째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참 심각해 보입니다. 네. 버티기가 쉽지 않죠. 상장한 지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코로나를 맞게 되면 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좀 많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견디기 힘든 나날입니다. 네. 6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1월 달 초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이 신저점을 찍으면서 은근하게 작살내는 장이죠. 올해만 코스피가 한 25%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코스닥은 한 32, 3% 정도 네. 빠졌고요. 그리고 기간으로 따져도 역대급이고 지금 다음 분기까지 떨어지면 코스피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최장기간 하락이라는. 근데 어쨌든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자주 드렸던 이야기죠. 저희 코로나 때도 반대 매매가 그때 가장 많이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5번 정도의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흐름들이 대반전이 되었고 지금 이제 아마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용 물량이 그 오늘자 기준으로 9월 26일 기준으로 조금 주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이었으면은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오늘만 봐도 $1가 한 1.5% 넘게 올랐고 코스피가 3% 빠졌으니까 사실 달러를 4.5% 넘게 빠진 거거든요. 달러 바꿔서 네. 이미 들어왔다면. 네, 그 동안에 이제 워낙 약세된 거 생각하고 코스피 많이 빠진 거 생각하면 엄청난 타격이죠. 그렇지. 미국 투자자가 미국 펀드 운용자가 한국 물 투자했으면 지금 손실률이 한국에 지금 30 몇 프로가 아니고 한 50% 정도 됐을 거예요. 코스피만 해도 코스닥하고 합산하면 50%가 훨씬 넘을 것이고. 네. 네, 기록적인 하락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